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공급,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맥주라면 맥주가 1,500원 정도 한다면 한 달에 50만 병 정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이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몇 병 정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거를요 공급이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공급의 개념을 적어 본다면 공급이 뭐냐? 자, 이걸 다시 한번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정도는 팔겠다 하는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려는 의사다. 자,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욕구 혹은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욕구라든가 의사 아니면 팔려는 수량 이런 거를 공급이라 하는데, 자,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맥주를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혹은 팔려는 욕구, 팔려는 의사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충돌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조금 주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반대로 파는 자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으면서 적게 좀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 그러한 형태의 실제로 판매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이만한 가격에서는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판매자도 자기네들 만드는데 생산비라든가 아니면 구입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팔고자 의도된 수량과 가격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 그래서 이거를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판매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유효 공급이어야 됩니다. 유효 공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오르면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가용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팔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공급이다.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라는 것은, 자, 이 x제를 여기서는 x제는 항상 이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는 대림 아파트다. 대림 아파트. 여기다가 어떤 건설회사가 대림 산업 입장에서 대림 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대림 산업. 요게 이제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같은 걸 짓고 있는 이제 중견 건설업체인데, 여기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요거는 수량이라고 했죠. 퀀터티에서 x제는 뭐라고요? 대림 아파트.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나열. 맨 먼저 이 대림 아파트 가격이, 요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나 생산비는 똑같다면 가능하면 가격이 올라간 데다 짓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지 남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림 아파트의 가격, PX다 해서 대림 아파트의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수준, 이런 것들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많이 만들 수 있고 적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대림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건축 자재도 있을 거고 노동력도 있겠고 또한 무엇도 있을래나요?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랄까요? 무슨 뭐 세금 같은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법인세를 여 지역에다가 아파트 짓는 때 그 건설업체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깎아준대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 같은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데 이런 금리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한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는 유독히 이 지역이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요 죄송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도 별로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그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착공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미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이 분양 시기를 늦추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 자, 그러면 이거를 공급 함수다 해줍니다. 공급 함수. 그러니까 어떤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요렇게 어떤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 놈과 요 놈으로 딱 잘라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해당 재화. 해당 재화가 뭐라고요? 대림 아파트 아닙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 그리고 나머지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다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공급 곡선이라는 건 공급의 곡선이다. 얘는 이렇게 일단은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다 이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론과 이론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쪽을 price, 이쪽을요 quantity. 여기서는 이제 공급량, 판매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대림산업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이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12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한 80동 그 평수로 하면 6000평 정도 6000평 정도를 만들어 팔 회사가 있다. 근데 만약에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한 평당 이만큼 남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 8,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연결한 거를 공급 곡선이다. 서플라이 해줍니다. 자, 이건 뭐 그야말로 그 감각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판매자는 가격이 좋아지면 어떤 지역이 더 많이 만으로 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그린 거지만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하고 생산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이걸 비용함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이 한 개 비용 곡선을 도출합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 개 비용 곡선을 쭉 연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요거 하나는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비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물건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산비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것들을 쭉 연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급의 법칙이다. 공급의 법칙이 뭐라고요? 자,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의 법칙.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이다.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요걸 좀 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해봤던 겁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네요.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공급의 변화가 있다. 공급의
변화다.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자,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어쨌거나 여기 있는 애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한다죠. 변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럴 경우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거기에 비해서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A점이라고 요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이동한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가격이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지금부터 이 수많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그 판매량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그래프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말한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는 공급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 이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공급량이 감소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가격, 요거는 수량, 요거는 이제 대림산업 입장에서, 자, 이 회사는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한다면 얼마요? 6000평 정도를 만들어 팔 회사가 있었다. 근데 만약에 1500만 원 정도로 올라간다면 자,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죠? 8000평 정도를 만들어 팔 회사가 있다. 자, 그럼 이걸 점을 찍어 본다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자, 이렇게 원래는 얘네들의 소비 행태가 요랬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합니다. 소비 행태가 아니라 판매 행태가 요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서부터는 이 회사가 기술 수준이 무척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무척 향상되는 바람에 자, 똑같은 기간 동안에 그 똑같은 더 많은 양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회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원래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무척 향상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6000평 정도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때마침 기술이 무척 향상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갖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200만 원일 때 6000평을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간 내에. 그 다음에 1500만 원일 때는요 8000평 정도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S1이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 이동했죠. 오른쪽 이동한 이유가 뭐냐? 오른쪽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기술 수준이 변해서 그런 거죠. 아,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기술 수준은 옛날이랑 똑같다고 쳐볼게요. 근데 자, 올해서부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축 자재 가격이 무진장 올랐습니다. 무진장 오르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건축 자재한테 사는데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원래는 1200만 원일 때 6000평 정도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줄일 수밖에 없죠. 1500만 원일 때는요 8000평 정도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S2라고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뭐가 변해서 그래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이때 S에서 S1으로 이동했다. 자, 곡선 자체가 S에서 S1으로 이동했다. 이거를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했다. 반대로 S에서 S2로 이동했다. 이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험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를 가격이 고정된 상태는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아래로 이동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하향.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위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거를 좌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처음에는 헷갈리면 그냥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왼쪽. 그리고 굳이 헷갈린다면 얼른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거를 공급이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다 해서 공급 변화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급 변화의 요인을 조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뭐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지금 한 거를 한번 다시 이제 복습해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맨 먼저 기술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공급을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면에서의 타재와의 가격 변화. 이 공급면에서의 타재와의 가격 변화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세금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이 됐다. 법인세가.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이번엔 거꾸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지급하겠답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짜로 주니까 아파트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에 뭐라고요?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가격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당연히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공급을 어떻다고요? 줄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이려고.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의 목표가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 그럴 경우는 그만큼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감소했다. 그럴 경우는 뭐 날씨가 좋고 하니까 건물 많이 빠른 시간에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도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 시장 전체에 건설업체가 많이 몰려들었다. 그럴 경우는 그만큼 공급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원래는 타재와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를 구입할까 쟤를 구입할까 고민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비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덜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그 상가도 만들어 팔고 있고 뭣도요? 상가도 그건 아파트도 만들어 팔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만들어 팔고 있는데 만약에 상가의 가격이 하락했다 쳐볼게요. 그 지역의 상가 가격이 하락하면 상가의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상가의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그 가용자본은 어디다가요? 아파트에 많이 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상가를 아파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자라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얘를 더 많이 만들어 팔까, 쟤를 더 많이 만들어 팔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어떤 농지가 이만한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뭐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냐면 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여기다가는요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쳐볼게요. 농부. 그러면 옥수수도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콩도 있는데 만약에 콩의 가격이 올랐다. 콩의 가격이 오르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다. 그러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결국은 얘를 얘로 대체한 꼴이죠. 거꾸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콩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옥수수를 콩으로 대체한 꼴 아닙니까? 이거를 양자 간의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옥수수 입장에서 대체제인 어떤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해당자의 공급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재화가 옥수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콩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옥수수 공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해당 재화의 공급은요 감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소가죽. 그러면 어쩐지 얘네들은 같이 가는 애들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가죽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러면 소도 더 많이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늘리다 보니까 얘도 덩달아 늘리려고 하죠.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의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재화에 있어서 공급자 측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해당 재화의 공급도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재 보완제를 물어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체재 보완제 하면 어디로 생각하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주로 생각 많이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어요? 공급의 변화 요인들.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요? 왼쪽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쭉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어디로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가 핵심이다. 자, 이번에는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거는 자, 이 개별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시장의 공급자 하나하나의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 공급 곡선은요. 시장 전체의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거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자가 대림하고 삼성만 있다고 쳐볼게요. 삼성만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삼성은 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얘네들의 공급선 자체를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우리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이렇게 합치듯이 얘도 뭐라고요? 전부 다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온 자가 삼성과 그다음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대우라든가 푸르지오, 그다음에 뭐 GS 아파트도 있겠고, 그리고 뭐 서해 아파트, 한화 꿈의 그림, 뭐 별별 게 다 있을 겁니다. 그 얘네들의 공급선을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거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공급은 땅을 구입해 갖고 어떤 건설업자가 땅을 구입해 갖고 이걸 택지 조성공사한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다가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도 하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놨죠. 그런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다른 건설업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공급 활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공급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 있죠? 이것도 뭐라고요? 임대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의 공급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그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도 공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이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파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 가격, 수량이라면. 그러면 자,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거를 공급의 증가 요인 혹은 공급의 발생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생산 기술이 증대가 있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조세를 감소시켜 주겠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공급이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공급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 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얼른 막 팔려고 할 겁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의 뭐라고요?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의 감소 요인 혹은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어떤 쪽으로요?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공급의 감소 요인 혹은 공급의 제약 요인. 아까는 오른쪽, 지금은요 왼쪽으로 가는 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든가 기업에 대한 조세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수가 감소했다. 이거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춘다든가 아니면은 그 착공을 좀 늦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기 전망이 악화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기가 불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괜히 아파트를 지었다가 나중에 분양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다음에 공적 규제를 반대로 강화하겠다. 그럴 경우는 예컨대 그린벨트 같은 거 지정해 놓으면 거기다가 그 아파트를 아예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공급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공급의 감소. 그 확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네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S1으로. 그러니까 S2가 아니라 S1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럼 결국은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먼저 건설 업체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건설 기술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의 뭐라고요? 증가 요인.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3번에 보니까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안 살려고 할 것이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공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요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3번이 정답인데 3번에 이자율이 상승했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공급도 감소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하는 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적으로 건설업자한테 대출해주는 금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주택 소비대출, 다시 말하면 담보대출의 이자율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대출액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누가요?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택 수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여기 별말이 없으니까 별도로 건설자금 이자가 올랐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딱 집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만 올랐다. 그럴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그러니까 3번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전 시간에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조금 전에 뭘 알아봤어요?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 시간에 했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방금 전에 했던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그래프. 자, 아까 그 시장이 있는데, 시장 전체의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있는데, 요거는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으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이다. 영어로는 equality 해갖고, E라는 부호를 써보겠습니다. 이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걸 왜 균형점이라고 하냐면,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공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공을 탁 치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이 점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탁 치면 위로 갔다 왔다리 갔다 다시 돌아오죠. 결국 이 점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점에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균형점이 어떤 그 변경됐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장 충격에 따라서 균형점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어디로요?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용어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이게 원래의 가격 P0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점을. 자, 근데 외부적인 충격 이런 거에 의해서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과정해보자.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쳐보자. 자, P2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뭐 그게 그거니까. 자, 그럼 이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수요 곡선이 뭐예요? 수요 곡선은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사려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예컨대 김장철에 자, 마늘을 살려는 아줌마는 몇 명 안 되는데 마늘 팔려는 아줌마들은 무진장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사는 사람이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봐서 좀 싸게 파는 사람한테 파는 사람한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은 늘어나죠. 반대로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줄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물건이 하나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남는 거를 이름하여 지금부터 초과 공급이다 표현합니다. 물건이 남는 거를 공급이 초과됐다. 공급이 초과됐다. 이걸요 초과 공급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들면 계속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는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다 일치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시장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쳐볼게요.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자,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사려는 양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마늘은 몇 개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개미떼처럼 가서 서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파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파는 사람이 딱 보더니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어떻다고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수요가 초과됐다. 그러니까 판매량보다 사려량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초과됐다. 이거를 초과 수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물건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 점에서. 그래서 우리 경제학파는 크게 고전학파가 있고 케인즈학파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이 논리는 다 고전학파의 논리대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고전학파의 논리는 이렇게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잠깐 벗어나 있더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일시적으로 모자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어디다가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는 거는 잠깐의 현상에 불과하다. 곧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가만 놔두더라도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딱 일치하면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괜히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그 시장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만 놔두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다. 이집니다. 자,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은 균형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즉각적이 신속하게 어디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조금 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하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 균형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균형점의 이동. 자, 균형점의 이동은 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나 공급이 다 증가했거나 어떤 한쪽이 더 증가하고 한쪽은 덜 증가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항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피제로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요 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쳐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요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의 가격에서 사려는 양이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균형점이 요건데 사려는 양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현재의 균형점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여기 말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을 줄이려고 하겠네요. 결국 요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한 100번 물어보면 그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거의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떤 식으로 변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면 가격은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P1으로 상승했고 수량은요 Q1으로 증가했다. Q0, Q1으로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증가했다.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P0, 얘는 뭐라고요? Q0 이렇게 결정돼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자,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인. 그러니까 특히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S-.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P1으로 하락했고 거래량은요? Q1으로 증가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이 다 변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계속 연습해 보시고 잠시 전에 공부했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죠. 이걸 계속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둘 다 변화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Q0.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자.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는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얘는 오른쪽, 얘는요 좌측.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리든 얘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만약에 공급이 여기서 요만큼 감소한 게 아니라 더 크게 감소할 수 있죠. 더 크게 이렇게. 그러면 감소한다면 그전에는 아까는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는 균형점에서의 수량은 늘어났죠. 근데 요번에는 균형점의 수량은 또 오히려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 어떤 게 더 둘 다 물어보려면 가격도 물어보고 뭣도 물어봐요? 공급량도 거래량도 물어보려면 둘 다 어떤 게 변화폭이 더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변화폭. 예를 들어서 변화폭이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양쪽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쪽 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라고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는 얘가 좌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우측으로 가는 폭보다 얘가 좌측으로 가는 폭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측으로 가는 폭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가 좌측으로 가는 폭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점을 찍어 본다면 이렇게 둘 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은 P1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Q1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수요가 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수요가 감소, 공급은 증가한다. 그리고 요거는 수요가 감소가 폭이 더 크고 얘는 또 적다. 상대적인 폭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P0 얘는요 Q0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럴 경우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왼쪽으로 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하는 폭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하는 폭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증가가 오른쪽으로 하는 건 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측으로 하는 폭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좌측으로 하는 폭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 본다면 균형 가격은 P1으로 하락했고 거래량은요 Q1으로 감소했다. 하락, 감소 이렇게 됩니다. 하락, 감소. 그러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실전에서는 지금 얘는 가격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감소했죠? 거래량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얘는 가격은 상승했네요. 가격은 상승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량 감소, 가격은 상승. 근데 우리 실전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다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는. 네, 헷갈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약간 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약간 편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편법은 아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P0 얘는 뭐라고요? Q0 결정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쪽 다 변하는 경우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작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변화폭이 작은 거는 무시하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작은 건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거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감소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했다. P1으로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요것도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공급의 감소는 공급선을 좌측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 그 다음에 그냥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우리 실전에서는 다소 오류의 오류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오류 없이 정확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확인 예제 19회 때 그림. 자, 19회 때 문제를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얘는요 Q0. 자, 거기 보니까 1번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19회 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거는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하향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하향.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수요가 증가. 수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 공급은 어떻다고요? 감소한다고 했네요. 공급은 감소. 자, 그리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과정한 것.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것은 다른 시장 요인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수요 변화, 공급의 변화는 없다 과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폭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변화폭.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하는 거죠. 공급의 감소는요, 좌측으로 가는 건데, 공급의 감소는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은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공급의 감소는 왼쪽으로 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리든 상승해요. 그죠? 근데 이때는 거래량은 늘어났죠? 근데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더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이때는 균형점이 요거죠? 오히려 이때는 거래량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자, 이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자,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요,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잠깐 끊었다가 탄력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